한국 사람을 60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한국은 한결성이 있어요. 상당히 강해요, 그거. 한반도가 땅이 좁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뭉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똘똘 뭉치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한국은 일본보다도 1000년 앞에예요. 유럽보다도 800년 앞에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지식의 깊이를 2배 더하는 시간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고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더 많은 걸 연구하고 알고 계시는 마크 피터슨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지리, 기원 이 모든 걸 연구하시는 서울대학교의 박정재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크 피터슨 교수님은 최근에 와서 엄청난 또 조회수를 기록을 하셨고요. 네, 우리 한 2달 전에 한 번 했죠. 그렇죠. 잘 됐었어요. 아주 잘 됐었습니다. 댓글들 다 보십니까? 나는 열심히 댓글을 읽어요. 그것은 제 교육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거로 인하여 많이 배워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제일 좋은 댓글은 봤다가 갑자기 다 봤다. 아, 그런 말이 있었나요? 예, 다 봤다고. 많은 사람이 일부 봤다가 끊어요. 근데 여러 사람은 끝까지 봤다고 나도 놀랬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기억나시는군요. 자, 그리고 박정재 교수님은 한반도의 땅과 기후 그리고 사람의 이동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인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뭐 영상으로만 만나신 건가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잘 이해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많이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에 산 건 저보다 확실히 오래되셨어요. 네. 그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오늘 한반도라는 땅에 대해서 땅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반도가 사실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만 이 땅 안에 강도 많고 산도 많고 뭐 삼면이 다 바다로 껴있고 사계절도 뚜렷하고 이런 게 지리학적으로 좀 드문 조건인가요? 굳이 따지자면은 찾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여름하고 겨울의 계절 차이가 크고 또 이 좁은 공간에 산하고 강하고 뭐 바다 이런 것들을 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찾자면은 일본 북부나 중국 동북부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뭐 이 정도가 기후나 환경적으로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좋은 땅이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산, 강, 바다 이런 것들이 반도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옷만 해도 여름 옷도 사야 돼, 겨울 옷도 사야 돼, 봄, 가을 옷도 사야 돼. 다시 말하면 산업적으로도 여름 옷도 만들어야 돼, 겨울 옷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발달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산도 많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도 많아요. 사람도 많죠. 그것은 제 눈에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좀 한국 올 때 항상 사람 있는 곳에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It's always like the ball game just let out. 게임 막 끝나는 셈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야구 게임 막 끝난 것처럼. 예, 축구 게임이나 끝나는 거 이렇게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고향에 사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항상 게임은 막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종로나 뭐 어디서나 보면 사람 많다는 것은 우리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서울이. 살기 좋은 땅이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다 있어서 즐길 거리가 많은 땅인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탐을 낸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한반도에 대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을 내고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땅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한반도는 위치는 굉장히 뭐 중요한 곳에 요충지에 자리 잡고는 있지만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반도 지역에 관심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중국 왕조가 있었을 때 한반도 지역을 점령을 하기보다는 조공이나 책봉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사실 직접적인 점령은 몇 차례 안 했거든요. 뭐 한나라나
당나라나 몽골이나 뭐 청나라도 들어왔다가 금방 나갔고요. 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굳이 이 외딴 땅을 점령을 해서 얻을 만한 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크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령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점령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반도 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점령하기 쉽지 않은 땅인데다가 점령을 하더라도 또 언제 반발이 일어나면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조공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잘 지내는 게 더 나은 방향일 거라고 중국 왕조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게, 일본은 전국시대가 통일이 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륙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통로에 있는 한반도 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긴 한데요. 그 전에는 사실 일본도 그 나라 안에서의 분열 싸움에 바빴기 때문에 한반도 땅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배울 때 한반도는 정말 많은 침략을 당했다라고 솔직히 배우거든요. 900몇 번 침략당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중국 대륙의 중앙정부가 침략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중국이 지금이야 중국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개별적으로 침략했던 횟수들은 상당히 많고, 그러면 이제는 역사에서 다 사라져버린 뭐 거란족이나 말갈족이나 이런 수많은 부족들은 왜 그렇게 여기가 좋아서 침략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먹을거리가 항상 부족한 집단이죠. 근데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평야가 좁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목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경국가니까 그래도 먹을 게 많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결국은 물자를 취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지 이 땅을 점령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먹기 위해서 물자를 탈취하는, 약탈하는 그런 목적이 강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주로 변방 위주의 사람들이 조금 더 고통을 겪고 공경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외진 곳에 반도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그런 피해를 크게 입기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내려왔던 침략들은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강도짓의 차원이었던 그렇죠. 뭐 거군요.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유목민족들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청나라는 제국이었으니까 청나라만 해도 우리 땅에 관심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조공, 책봉 그 관계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이라는 땅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반도에까지 점령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조금 예외죠. 일본은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땅이 필요했으니까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그랬지만, 중국은 그 자체의 땅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침략한 걸 세자면 수, 당, 한나라, 몽골. 청나라. 그러네요. 몽골 다음에 청나라. 이거 5번밖에 없네요. 이러면 크게 들어온 거는. 근데 수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도 고구려를 친 건데, 고구려는 그때 강력한 국가였고 또 군사력이 강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제압할 필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나, 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만 해도 넓은 만주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칠만 했는데, 한반도 이렇게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다른 국가들까지 뭐 고려 이후로는 중국 왕조가 그렇게 굳이 힘을 써가면서 점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그렇게 뭐 탐내는 땅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외국 사람 입장으로 한국 사람들이 전쟁 역사를 말할 때, 피해자 역사를 말할 때 난 슬퍼요. 그러지 말라고 생각해요. 좀 자존심 있도록 침략이 많이 당하지 않았다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거 좋은 거죠. 근데 몇 사람은 그것은 창피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다른 나라를 공격을 안 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다. 한국은 원래 사무라이 나라가 아니에요. 무신 나라가 아니에요. 선비 나라예요. 선비들 다른 나라를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고구려나 고려는 군사력이 강력했는데 조선 시대로 오면서 유교 문화가 너무 중시되면서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일본을 예를 드셨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무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정권과 정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 구조 자체가 전부 힘에 의한 논리였다면, 우리나라는 그 선비, 문신에 의한 논리로 작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 집권이 가능했고
가능했고 또 중앙집권 하에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의 통치관계도 전부 문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요. 또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봉건주의는 18세기, 19세기 안으로 좀 했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한국은 일본보다도 1000년 앞에예요. 유럽보다도 800년 앞에 있다고 좀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네네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전쟁들이 벌어졌는데도 버텼어요. 사실 군사력이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군사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밀렸어요. 몽골 전쟁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초반에 엄청나게 밀렸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틴 힘은 뭔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단결성이 있어요. 집단성. 서로 우리가 우리다. 우리나라다. 상당히 강해요, 그거.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강해져요. 무신들 있어요, 또. 무신도 있어요. 제 보기에는 고려 시대는 좀 재미있어요. 제시 정권 있었잖아요. 무신 정권들. 네. 그것은 그 이유가 문무가 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제시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신 때문에 이렇게 무신가들이 일어났었어요. 문무는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은 항상 있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면은 문신도 일어나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 인술하는 자가 양반들 문신인 경우가 많죠. 많이 썼어요. 또 아주 대단한 사람도 생겼어요. 한국에도 무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순신 장군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세계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순신이. 역사를 바꾼 분이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점령당했겠죠. 그래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은 일본이 성공했던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주역에 보면은 성하면 쇠하고 또 다시 성하고 이렇게 순환적인 자연도 순환하고 역사도 순환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을 때 너무 즐기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나쁘다고 좌절하지 말고 왜냐하면 좋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나쁜 시절이 오게 마련이고 나쁜 시절이 좀 지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버티면 이 집단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언젠가는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우리가 버틸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용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과하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지나치거나 모자르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당할 때도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고 항상 언제나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높은 편이고 그런 견디는 능력, 인내심 이런 게 강한 편이고. 문화를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추가로 이걸 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2026년에 한국 문화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저희 세대는 좀 놀라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고 놀던 것들을 왜 세계인들이 좋아하지? 이런 게 좀 놀랍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 형태들이 많이 발달을 해왔는데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일의 문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발달을 해왔을까요? 사실 문화라고 해서 뭐 꼭 노래 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만 해도요.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까지 다른 형태로 발달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시련과 공경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집단들이 다 그런 걸 겪죠. 근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한국인들이 그런 시련과 공경을 잘 겪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응력과 노하우가 쌓여서 그게 문화죠. 결국은 그 문화가 쌓여왔는데 그 한국전쟁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60년대부터 많은 산업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과거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이 문화가 전 세계인한테 어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잠재력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서 현 시대에 들어
만들어서 그 잠재력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 한국인을 저는 외부에서 힘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원래 한국인이 살던 곳은 그러니까 조상들이 살던 곳은 묘동, 묘서, 만주 이쪽 북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한 5,000년 전 이후로 기후가 계속적으로 한랭 건조해지는 흐름을 탔습니다. 한참 오래전이죠. 5,000년 전까지는 상당히 기후가 온난수변하고 좋았거든요. 동북아시아. 뭐 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 5,000년 전 이후로 유라시아 전역에서 한랭 건조해지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춥고 건조해지니까 수렵 채집도 잘 안 되고 농경도 잘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데 그중에 일부가 남쪽으로 좀 따뜻하고 수변한 남쪽으로 막 내려와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 한국인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것은 그 북쪽에서 뭔가 공경에 처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주를 한 건데 사실 원래 살고 있던 곳을 그냥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결심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밀려서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좀 뭔가 모험심도 있고 진취성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좀 더 나은 땅을 찾아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큰 결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니까. 새로 도착하는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도착한 곳에서 자기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해서 한반도에 도착한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의 한국인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공경을 이겨내면서 지금 우리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축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수천 년 동안. 근데 20세기에 그 전쟁 농난을 겪으면서 숨어 있다가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의 환경 위기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자연을 경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유럽인들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동북아시아 전역에 보면은 환경 파괴를 상당히 멀리 하려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동화돼서 살려고 했죠. 자연과 동화돼서. 가급적이면 적응하는 쪽이죠. 그렇죠. 적응하는 쪽이죠. 자연을 이렇게 이용하고 개발한다기보다는 자연 속에 파묻혀가지고 동화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20세기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뭐 잠재력이라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현 시대 생태 위기, 환경 위기 시대에는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 생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건가요? 네, 현대에 맞는 그런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불교나 노장 사상이 서양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처럼 동양과 관련된 문화나 사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상들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참 독자적인 언어도 그렇고 독자적인 문화, 노래, 뭐 춤 다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는 보이는 모든 게 되게 신기하셨겠어요. 모두 신기했죠. 그죠?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60년 전에 왔었어요. 60년 동안 질문을 답변을 못해요. 한국 사람 왜 그러냐. 왜? 그걸 어느 나라 사람이 물어봅니까? 주로. 뭐냐면은 나는 한국 사람을 60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아직도 알 수는 없어요. 너무 깊어요. 근데 대강 알아요. 한국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존경하는 거예요. 난 그것 좀 느껴요. 제가 이번 호텔에 19층입니다. 19층이 있으면서 다른 건물의 지붕을 봐요. 나무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난 미국에서 높은 건물에 최근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사람의 자세가 그 얘기한 것, 또 자연하고 자연의 물건, 또 자연의 음식. 한국 음식이 아주 좋아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제가 제 손자가 있어요. 9살짜리 되는데 좋은 것을 안 먹는 거예요. 아주 우리말로 picky eater이라고 하는데 9살 그럴 수 있죠. 난 염려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양한 음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먹으면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사람한테는 뇌에 발전하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자식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 좀 하고 싶어요. 좀 더 건강하게 하려고. 방학 때라도 한번 데려오시죠. 이번에 좀 생각이 있어요. 9살 되는데 한번 데리고 올까?
데려오시면 제가 한번 특이한 음식 하는 대로 데려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근데 해봐야죠. 예. 자, 그러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 한국인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환경이 뭐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환경,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인을 두고 무슨 뭐 끈기나 뭐 근성이나 위기 돌파나 뭐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런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어떤 정신력일까요? 결국은 이 한반도 땅이라는 게 사실은 먹을거리가 항상 부족한 땅이죠. 유목민들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농경민들이 사는 지역치고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작물 생산량이 높을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게 부족했고, 그리고 땅이 이렇게 지형이 복잡하고 산지가 많다 보니까 고립되는 집단들이 많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역별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으려면은 집단 간에 결속력이 강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자기네 땅에 같은 공간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을 안 하고 협동을 안 하면은 생존이 어려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살아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적응력도 높아지고 인내심도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폐단들도 생겨난 거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거기서부터 불공정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살기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떠한 능력도 좋아졌지만 부작용도 같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우수한 한국 친구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6.25 전쟁 직후로. 입학했는데 1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서울대는 안 되겠다. 신학학교 가겠다. 신학학교에는 3년 다니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했어요. 그만뒀고 번역도 여러 가지 사업을도 했고요. 또한 음악 번역을 했었어요. 또 그때는 BTS 없었어요. 근데 인기 있는 것은 서울합창단 있었어요. KBS 방송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오디션 하나 있는데 타락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한 악보를 주었어요. 악보는 300개 노래 있는데 이거 다 배우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개 다 외웠어요. 또 그 다음에는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300개 외워서. 네. 네. 그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는 또 좋은 일 생겨서 또 옮겼는데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걸 한국 사람의 의지가 아주 강해요. 조금 지나치게 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를 안 가지려고 지금 한국에 그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안 좋지요. 출세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안 좋을 만큼 강하다.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지나치게 강하다. 근데 적당하게 해야죠. 가끔 아기를 위해 아기가 출세 못해가지고 아기를 안 가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거죠 지금.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기를 위해 학원, 투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세 못할까 봐 아기 안 하는 거 좀 너무 심해. 요즘은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처음 한국 올 때 농민 인구가 90%예요. 아, 그럼요. 도시 인구는 10%예요. 지금 완전히 바꿨잖아요. 농민은. 근데 농민 경제, 농민의 사회 서로 협조상이잖아요. 한 사람은 혼자 자기 농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항상 서로 협조하고 기계 하나 사가지고 여러 사람 쓰는 것도 있고 하는데 협조한 거예요. 한국에 지금은 그거 어디 있어요? 시내 생활하면서 협조하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죠. 또한 옛날에는 마을 생활할 때는 서로 everybody knew everybody's business. 개인 일이 없어요. 서로 알게. 지금은 큰 아파트짜리에 한 구석에 가는데 서로 이웃집도 몰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른데 그 한국 사회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보다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맞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관계를 중시하고, 지금도 관계를 중시하긴 합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중시를 하는 거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혼자서도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AI 때문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더 줄어드는 거죠. AI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한국 아파트가 섬 지었을 때 이름
현대, 뭐 한강 다 한자로 했어요. 그 후에 뭐 90년 그때는 이름은 개나리, 진달래 뭐 한글로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이상한 외래어수잖아요. 발음도 못하는. 영어도 아니죠. 영어도 안 해요. 뭐 프랑스 말인지 이탈리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시어머니가 집을 못 찾게 그런 농담이 있었죠 한동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한국 살았을 때 우리 비서 한 분이 아파트로 옮겼어요. 아주 기분이 좋다 한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못 온다고. 그러니까 독립주의.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장인 어른이 늙으실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한 5년간 치매한 가운데 우리 집에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한국 친구들, 교포 친구들 날 보고 효자이라고 이상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실버타운에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60년 전에 한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바꿨어요.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쪽 집에서 반대쪽 집한테 메모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모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메모지를 받은 사람이 그거 나가는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라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일이 있었거든요.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돼가는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그걸 누가 문제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습관으로 한쪽에는 초대해요. 식사하자. 서로 알게끔. 그런 거 안 합니까? 예전엔 많이 했죠. 이사할 때 떡을 돌리거나 과일을 보내거나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집으로 뭐 집들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거의. 예전에는 뭐 항상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깝다. 난 슬퍼.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그렇죠. 네. 난 아파트 생활 안 하니까 모르는 한국 문화인데 슬퍼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동네 친구를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시오. 한국인의 특징을 얘기하는 재밌는 만화가 있습니다. 요새 뭐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올라오는 이 만화인데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저 만화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 쳐다봐? 너 몇 살이야? 빨리빨리 반말해. 그러다가 누가 한 명 넘어집니다. 꺄! 그랬더니 다 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싸워요. 왜 쳐다봤냐고? 아, 몇 살이야? 왜 반말해? 이러고 또 싸웁니다. 저 이거 만화 보고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몰라요. 근데 그런 것 같대요. 그죠? 진짜 딱 저러죠. 네, 정확한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고요. 아, 반말이야? 네. 반말도 왜 그렇게 민감한 걸까요? 글쎄, 그죠? 아직까지 예의를 기대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외부에서 무슨 위협이 있거나 뭐 침략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내부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데 또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은 각기 뭐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땅이 좁고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에서 누가 공격해 들어왔거나 아니면 자연 재난이 일어났거나 이런 때는 뭉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평화롭고 먹을 게 많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또 그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집단 간에 또 고립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단의 이익을 쫓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많지 않았을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기에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자랑스러운 사건은 사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죠. 단기간에 극복 못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온 국민이 달려가서 청소를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슴 한편에 죄책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전 단 하루도 안 갔거든요. 근데 단 하루도 안 갔다는 게 제가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힘들, 이거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생태 감수성이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 석유 유출 사건 때문에 해안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못 참는 거죠.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게 망가졌을 경우에 뭐 환경뿐만 아니고 인간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공무원들 돕고 스스로 일을 하고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결국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환경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이런 환경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협력, 협동, 협조 이런 게 없으면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화가 이제는 아예 그냥 국민성의 일부가 된 건가요?
네. 좀 환경이 조금 열악해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공경을 극복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남아있진 못하겠죠. 다른 나라에 점령당했겠죠. 민족이나 집단 자체가 없어졌겠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협력하고 협동하고 이런 걸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문화가 강력하게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사실 거의 매일 한강을 보거나 건너 다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도심 안에 있는 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강이 좀 큰 편인가요? 큰 편이지만 배 타고 많이 올라갈 수는 없지요. 다른 나라에 다뉴브, 볼가, 미시시피, 오하이오 아주 몇천 마일 내비게이션 좀 할 수가 있는데 한강은 한양만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강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배 올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잠실대교 밑에 보가 설치돼 있어서 더 못 가죠. 미시시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000마일이나 3,000km나 저기 미시시피에서는 거의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네소타면 거의 미국의 제일 북쪽 끝이지 제일 않나요? 북쪽이에요. 아, 거기까지 이어져 있나요? 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주리 강도 갈라져 있고 그것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오하이오 강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것은 아주 미국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물건을 해외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 강을 따라서. 네, 강에 따라서. 강의 운반은 싸요. 육지에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한강은 한양까지 올 수 있는 것, 크게 쓸 수 있는 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강을 지형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동서가 좁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의 길이가 원천적으로 길기가 어렵죠. 강이 짧다는 얘기는 유역이 좁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량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량이 많아요. 왜 많냐면은 여름철에 폭우 형태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한강에 유량이 많으면서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강 길이에 비하면. 강 길이만 봤을 때는 강폭이 좁아야 될 것 같은데 강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이게 서울을 관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규모가 큰 느낌을 줘요. 한강이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량이 여름철에 늘어나면서 홍수나 뭐 이럴 때 이 하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범람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강이 넘치는 공간이죠. 범람원이 넓어서 거기가 사실은 지금 뭐 수변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여가 활동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한강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요새 다리에 뭐 전등 같은 것도 많이 달아놔가지고 예쁘잖아요. 한강 다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 좁은 한반도 땅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그게 수도를 관통한다 이런 이미지가 조금 독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강의 양쪽을 다 같은 도시가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강이 도시를 통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큰 강이 어떠한 한 도시를 통과하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이나 파리도 강이 통과는 하는데 템즈강이나 센강이나 다 좁거든요. 하폭이. 근데 한강은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거대한 강이죠. 그렇게 거대한 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고 그게 바로 몬순기후의 특징인데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겨울은 건조하고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강이나 황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폭이 굉장히 큰 편이죠.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물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하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한강을 통해 가지고 운송 같은 거를 과거에도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는 고도의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강의 흐름도 빠르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아, 내려오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렵겠군요. 그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유수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또 그것도 뭐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강을 통해서는 대량 운송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 이 강 길이가 짧다 보니까 굉장히 경사급하거든요. 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오히려 낙동강이 더 유리하죠. 아, 예. 낙동강이 더 유리했었죠. 그렇습니까? 낙동강은 좀 느린가요? 예. 저 배는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낙동강 근데 그 위로 조선시대에도 배로 운송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도 다 낙동강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기록은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낙동강은 그렇게 썼네요. 미시시피는 훨씬 느린 거죠. 훨씬 한강에 비하면. 네. 강이 엄청 크니까요. 미시시피 강은.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강 길이로 따지면. 그렇죠. 네. 혹시 그 교수님께서 교수로 활동하신 학교는 몇 개였죠?
저기 한국에 박사학위 있을 때에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가르쳤어요. 미국 군인 용산에 있는. 예, 용산에 있는 거. 거기도 몇 학기도 했고 또 저는 이대에서도 가르쳤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네. 그 나중에는 고대에서는 한 학기, 보름 학기도, 여름 학기도 하나 좀 가르쳤고 미국서는 우리 학교 브리검영에서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브리검영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의 학생들과 이화여대나 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이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다른 점은 뭔가요? 옛날에는 BYU에서 졸업해가지고 하버드 갈 때 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BYU가 입학하기 좀 힘들어. 또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비슷비슷해요. 이대에서 가르쳤을 때 이대 인터내셔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로 수업한 거. 또 미국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교포들 많이 왔어요. 또 그들이 수준이 좀 높았어요. 그럼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네요. 아니 하버드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다양히 준비한 거 있어요. 다양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다양한 지식도 있어요. 저 하버드 학생하고 버클리도 비슷할 거예요. 좀 대화할 때는 아주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비교해가지고 너 어떤 사람이 나 이것도 모르지만 이것도 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박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높게 읽으셨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모르겠어요. 요새 책을 안 읽어요. 학생들이. 책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저도 그래요. 고백한다면은. 저도 AI를 많이 씁니다. ChatGP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ChatGPT도 교육이 돼요. 그래도 책이라는 거 만져보고 냄새나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냄새나고 만져보고 하는 얘기도 약간 우리 세대의 얘기인가. 요즘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 수업에 익숙하고 서로 뭐 모여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데 이 한국에서 저도 유학생이었으니까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죠. 이렇게 뭔가 자리가 마련돼야 거기서 쭈삐쭈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정도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해라 그러면 절대 손 들고 질문 안 하고 그런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뭔가 자기의 장점을 잘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어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실은 혼자만의 아이디어만 갖고 성공하기는 어렵거든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책 파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인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저 교수님께서 AI 말씀하셨는데 그 AI가 많은 도움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너무 쑥스럽고 뭐 수준 많이 타고 뭐 사람들하고 대면으로 뭐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AI랑 막 대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동양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지금까지는 활발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어필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리한 시대였다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뭔가 좀 내성적이고 수준 많이 타고 그래도 AI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성적이고 수준 많이 타는 학생들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받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마크 피터슨 교수님과 박정길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또 이 지리적 위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대화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